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 첫 번째 시간으로 시를 읽는다는 것, 제1장 시를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시라는 말은 이제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시작이 됐죠. 시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학의 이 시는 단지 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학 전반을 이제 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런 그 문학 전반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자가 논어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공자도 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가신데 공자도 이 논어 양화편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시라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감흥을 한다는 거죠. 느낄 감자에 응할 응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풍속을 살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 속에 여러 가지 풍속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벗을 또 사귈 수 있다. 그리고 정치를 비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자는 논어에서요. 또 유협은 문심조롱해서 시라는 것은 잡는다는 것이다. 유협이라고 하는 분의 문심조룡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 또 보면 시라는 것은 잡는 것이다. 잡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러 정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시라는 게 하나의 노래였죠. 그래서 시와 가가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시가라는 게 시 플러스 가죠. 이 시라는 것은 문학적 특성이고 가라는 것은 음악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특성과 음악적인 특성이 합해져서 이제 시가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한국 현대시. 이 한국의 현대시는 이제 보통 좁은 의미의 시. 그러니까 이 보통 시라는 것은 서정시, 서사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시. 자, 이런 좁은 의미의 시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소월이라든가 또 한영운, 서정주 등등등 이런 분들의 시가 이제 서정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정시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뭐 서정시에서도 뭐 1930년대의 뭐 이상의 시라든가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경향의 시라든가 또 김춘수의 존재론적인 시라든가 여러 그 시의 전통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의 언어와 용법으로 이제 가보면 이 시어와 일상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시어와 일상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시어와 일상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시어와 일상어에는 많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특히 이제 이 18세기의 신고전주의라고 있죠. 네오클래시시즘이라고도 이제 영어로 표현합니다. 네오라는 것 자체가 뉴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신고전주의에서는 시어와 일상어를 구분해요. 이 시어와 일상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요.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어와는 좀 더 다른 어떤 표현을 시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920년대 중반,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상징파라든가 또는 이 낭만파들도 일종의 시어와 일상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이제 이런 그 황석우라는 분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말은 영어다, 영어. 영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게 영적이다는 그런 뜻이고, 어는 말씀 어자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의 교섭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어와 일상어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르지 않다 이런 견해가 그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바로 워즈워드의 말이죠. 워즈워드의 말입니다. 워즈워드는 뜨는 일상어 이퀄 시어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는. 그래서 그 일상어의 차이가 없고 이런 시골 사람들이 쓰는 시골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시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로도 본다면 17세기 조선의 문인 바로 김만중이죠. 서포 김만중. 이 김만중이 서포만필이라는 책에서 이런 그 조선식 고전주의를 비판하면서 일상어에서 시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만중은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 일상어에서 쓰이는 그런 걸 강조하죠. 특히 이제 정철의 이 작품 중에 후민곡이라는 말, 후민곡, 그러니까 삼인곡이 후편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송민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송민곡에서 그런 어떤 그리움, 그다음에 애탄 이런 것의 정서가 아주 소박한 여성으로 이제 나오죠. 여성의 순수 국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감녀와 을려가 등장을 합니다. 감녀와 을려. 뭐 이 감녀와 을려는 정철의 두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철의 두 마음이죠. 이 감녀는 되게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을려는 악한 생각. 한 인간의 두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말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어 언어의 이제 목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1920년대 뉴욕의 한 거리에서 맹인이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맹인이 어떻게 팻말 썼냐면 I am blind. 나는 장님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이제 있었는데 관심을 주지 않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그 사람이 다가가서 이 팻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Spring is coming. 봄은 오고 있지만 but I can see it.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팻말을 바꾸니까 이제 행인들의 막 적선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시어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예 리차지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 하죠. 이 언어의 과학적인 용법이다. 이 언어의 과학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언어의 정서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정서적 용법. 그래서 이 과학적 용법이라는 것은 1대1의 어떤 관계죠.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라는 것은 H2O다 이런 거 있죠.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과학적 용법인데 이게 문학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정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정서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그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문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돌려서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언어의 과학적인 용법을 그냥 진술이다라고 이야기돼요. 진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진술 스테이트먼트죠. 스테이트먼트. 근데 이제 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의사 진술, 또 유사 진술이라고 돼요. 진술과 유사하다, 유사 같은 말인데 이걸 이제 이 슈도라는 게 영어에서 거짓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라는 것은 왜 어렵느냐? 시가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시는 일상어의 사용 방식을 때로 이제 시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시 속에는 그 내포라는 게 있죠. 내포.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우리가 이제 내포와 외연이라는 게 있는데 외연은 지시적인 의미죠. 내포가 함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적인 의미와 함축적 의미에서 시는 훨씬 더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강하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시의 언어의 특징은 이제 알렌 테이트가 말한 뭐냐면 긴장, 텐션. 이 시라는 것은 긴장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힘 사이의 긴장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상화라는 시인의 뭐가 있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런 시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시라고 할 때 이 들이라든가 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들이라는 것은 어떤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봄은 광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걸 이제 역사 정기 비평 시대적인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 한쪽의 의미로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맥락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라는 것은 어떤 또 이제 감각이라는 게 있죠. 시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게 있죠. 이런 그 감각들의 어떤 복합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를 어렵게 만드는 건 하나가 이제 앰비규어티죠. 애매성입니다. 애매성. 앰비라는 말 자체가 둘이니까 이 앰비규어티라는 것은 두 갈래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산로 갈 때의 두 갈래 길.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갈래 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애매성.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이제 애매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이제 많이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단순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내면도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애매하죠.
우리 삶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인생사가 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시를 공부하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것은 이 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 내면. 이런 성찰을 많이 돕게 되죠.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가 복잡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낸 것이 우리의 어떤 시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이런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의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천양희 시인의 소리꾼 이런 시에서도 이제 어떤 여러 내용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쓴 시죠. 이 소리꾼이라는 천양의 시를 보면 나오죠. 소리 하나로 산을 휘어잡은 새들은 타고난 소리꾼이다. 바람보다 먼저 산을 깨우고 계곡 아래 물살도 산정으로 당기듯이 소리친다 소리치며 산그림자 가볍게 놓아버린다 숲의 속이 오래 울린다. 저토록 산이 속으로 울다니 속으로 우는 것들은 울음도 힘이 된다는 걸 안다.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소리 하나로 산을 울릴 때 너는 소리꾼인 것이다. 소리의 꾼인 것이다. 시 하나로 세상을 휘어잡은 시인들은 타고난 소리꾼이다. 몸보다 먼저 혼을 깨우고 한순간을 영혼으로 밀어올리듯이 소리친다. 세상의 속이 오래 울린다. 저토록 세상이 속으로 울다니 속으로. 우는 것들은 소리도 힘이 된다는 걸 안다. 울어라. 시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시여. 시 하나로 세상 울릴 때 너는 소리꾼인 것이다. 소리의 꾼인 것이다. 자, 이런 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이거는 이제 청산별곡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청산별곡. 이 청산별곡에서 이제 울어라세요. 라고 할 때는 이 어라라는 게 명령형보다는 이제 어떤 감상. 그래서 우는구나라는 의미죠. 감정을 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고요. 또 밀어올리듯이는 서정제 추천사. 그러니까 그네를 추천이란 말 쓰는데 이 추천사양 구절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감내의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자성이죠. 타자성. 시의 타자성. 그러니까 이 시는 세상의 주류와 다른 논리.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메인스트림이죠. 주류와 다른 논리를 통해서 그런 그 말의 다른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자, 그다음에 또 시를 공부하는 이제 이유는 시가 가지는 세 번째는 시가 지닌 예술적 미학적 가치. 예술적 미학적 가치. 이것 때문에 시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서 이제 김영랑의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어의 세심한 조탁. 이 김영랑은 남도의 소월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어를 상당히 이제 조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랑의 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김영랑의 검은고라는 시가 그렇죠.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쏟아다니요. 내 길이는 말 들 곳, 맘 들 곳, 몸 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나 이 밤도 길이는 맘 놓고 울든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김영랑의 검은고에 이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역설의 가치다. 역설적인 가치죠.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설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목적적이다 볼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라든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쓸데가 없는 거죠. 또 적절한 가격을 매기기에 합당한 상품도 아니죠. 물질 만능주의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 뭐 그렇게 필요하느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시라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어,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이제 엄청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정화, 그 실 한 편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작가들의 시대적인 상황, 힘들었던 내용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와 실론을 공부하면서 시 읽기의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 읽기의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1장 서장으로서 그 시를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시 읽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